이번 시간에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해서 배워보게 할게요. 유형자산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일반 그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조기업을 한번 떠올려 보면 제조기업은 공장을 갖고 있죠. 근데 그 공장 같은 경우엔 공장이 이렇게 땅 위에 서 있죠. 그렇죠? 땅. 그 다음에 그 건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 안에 기계가 있겠죠. 그렇죠? 기계장치. 그 다음에 또 생산된 뭐 제품이나 그런 것들을 운반하는, 그렇죠? 차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는 또 이제 막 이제 추가로 짓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건물도 있을 거고요. 이런 토지, 건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차를 차량 운반구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회계는 유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유형자산의 종류 그리고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고요. 먼저 그리고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경우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 그리고 유형자산만의 독특한 그 회계 처리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취득 이후에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성능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수선 등을 해야겠죠. 그런 수선과 유지활동,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 무형자산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은요, 먼저 기업이 유형자산의 정의입니다. 기업이 최소 1년 이상 또는 영업주기 이상, 그죠? 영업활동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그죠? 물리적 형체가 있는, 여기서 유형자산이라는 말이 따온 거죠. 이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유형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물, 토지,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건설 중인 자산, 뭐 비품들 있죠. 그런 유형자산들 보세요. 1년 이상 보통 사용하려고 사는 것들이죠. 취득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그리고 형태가 다 있죠. 그쵸?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에 유형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그죠? 범주로 묶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유형자산은요, 당연히 1년 이상 사용하는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기 때문에 유동자산이 아니고 뭡니까? 비유동자산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유형자산은 유동자산이 아니라 비유동자산이고요. 이런 비유동자산에는요, 투자자산이 있어요, 먼저. 그 다음에 이 투자자산은요, 비업무형이에요. 그 다음에 물리적 형태가 없는 게 무슨 자산입니까? 무형자산이고요. 물리적 형태가 있는 게 뭐라고요? 유형자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땅. 자, 만약에 부동산에서의 경우에 땅은, 그쵸? 매매의 대상이죠. 그러면 부동산에서의 경우에는 땅이 뭐겠습니까? 일종의 재고자산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뭐 부동산에서는 아니지만 투자 목적으로 땅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땅 같은 경우에 뭐예요? 투자자산이죠. 유형자산이 아니라. 그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만약에 삼성전자가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럼 그런 업무용 토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에 그 땅은 토지라는 유형자산으로 분류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투자 목적으로 땅을 구입했어요. 그건 비업무용 토지죠. 그럼 비업무용 토지는 투자자산으로 분류해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 회계는 어떤 그 땅이라고 해서 다 같이 뭐 유형자산을 부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고유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투자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유형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유형자산의 종류에는 자, 유형자산은요, 크게 삼각자산이 있고 비삼각자산이 있어요. 일단 비삼각자산에는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이 있고요. 삼각자산에는요,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 운반구 등이 있죠. 그렇죠? 구축물 같은 경우에 여러분 뭐 어떤 기업에 가보시면 왜 뭐 다리라던가, 그쵸?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철골로 된 그 동상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다 구축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해운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그 해운회사의 유형자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유형자산은요, 상각을 해야 되는 자산이냐, 비상각 자산이냐에 따라서, 상각하지 않는 자산에 따라서 비상각 자산과 상각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렇죠? 예. 일단 그리고 상각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따 감가상각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상각하지 않는 유형자산 하면 토지와 건설적인 자산을 떠올리시면 되고요. 그 나머지 이외의 모든 유형자산은 그렇죠? 건물, 계장지, 차량, 운반구, 구축물, 비품 등은 감가상각을 하는 상각자산이라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을 취득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이 유형자산을 만약에 건물을 1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그 1억을 최초 원가 또는 취득원가라고 합니다. 자, 이 취득원가는요, 어떻게 규정되냐면, 구입가 플러스 부대비용이라고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건물을 구입을 해요. 근데 건물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또 내야 되는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물 1억짜리를 구입했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을 내기 위해 구입가격 5%, 500만 원 냈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물을 취득하는데 건물의 취득원가는요, 구입가 1억에 부대비용 500만 원을 추가돼서 건물의 취득원가는 얼마로? 1억 500으로 계산이 됩니다. 결국 취득원가의 정의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그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발생되는 부득이하게 그렇죠? 발생되는 직접 간접 비용을 모두 포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 어떤 건물이 서 있는, 그러니까 그건 회사가 쓰려는 건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토지에 어떤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 건물을 우리 구건물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이 구건물을 철거하고 그 땅 위에 어떻게 됩니까? 신건물을 그렇죠? 세워야겠죠. 자, 그러면 땅을 매입하는데 순수하게 땅만 구입된 게 아니라 구건물이 지금 그 땅에 서 있어요. 그럼 그 건물 철거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구건물의 철거 비용과 건물을 짓기 위해 또 바로 그 땅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토지를 개량해야 돼요. 그렇죠? 이런 구건물 철거 비용이나 토지 개량 비용은 그렇죠? 토지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구건물의 철거 비용은요,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발생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토지 취득의 일종의 부대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지 원가라고 분류가 되고요. 구건물 철거 비용은. 그렇죠? 또 그 다음에 기계의 운임이나 설치비 같은 거. 일종의 기계를 취득하는데 운반해야 되잖아요. 또 설치해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대비용까지 포괄해서 기계의 원가를 우리는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자산 사용 이전의 수선비와 자산 사용 이용의 수선비. 자, 똑같은 수선비인데요. 자산 사용 이전의 수선비는 취득원가로 분류하고요. 자산 사용 이후의 수선비는 영업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취득원가를 기본적으로 왜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비용인식의 원칙이 뭐였죠? 비용인식의 원칙이. 그렇죠. 비용인식의 원칙이 뭐냐면요. 비용은요, 관련 수익이 창출될 때 같은 시점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어떤 기계를 취득하기 위해 돈을 써야겠죠. 자, 그러면 회계는요. 자, 이 돈을 쓴 거, 기계를 취득하기 위해 돈을 쓴 거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희생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데요. 어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산을 희생하면 그 희생된 자원은 우리가 생각하기엔 비용이죠. 비용입니다. 맞습니다. 그 비용은 어떤 자원 희생을 어떤 뭔가를 얻기 위해 희생된 자원을 우리가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 이거죠. 비용을 언제 인식할 거냐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원칙이 비용인식의 원칙인데요. 비용인식의 원칙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뭡니까? 비용은 수익에,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같은 시점에 인식하라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장치를 구입했어요. 구입하기 위해선 자원을 희생해야 돼요. 자, 그럼 그 자원의 희생은, 그쵸? 예. 자원 희생하는 시점에 즉시 비용 처리하는, 즉시 비용을 인식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인식해야 되죠? 그쵸? 비용 인식이 원칙이잖아요. 뭐라고?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같이 인식하라고요. 그러면 기계장치를 지금 취득했어요. 그쵸? 예. 근데 기계장치를 취득해서 아직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그 취득한 기계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쵸? 그 기계장치를 가동해서 뭔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업은 기계를 취득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계를 아직 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출된 수익이 없어요. 그쵸? 예. 그러면 기계를 취득하기 위해 자원을 희생했지만 창출된 수익이 없기 때문에 비용인식의 원칙에 의하면 우리는 아직 그 희생된 자원을 비용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돈은 썼지만 아직 창출된 수익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 수익을 인식하면 비용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게 비용인식의 원칙이에요. 비용인식의 원칙이 뭐냐면,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비용인식의 원칙은 뭐냐면요, 관련 수익이 인식될 때 같이 대응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지금 관련 수익이 창출된 게 없잖아요. 제로니까 비용도 아직 인식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함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결국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해 자원을 쓰는 건데, 그 희생된 자원은, 그쵸? 예, 수익 창출될 때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뒤집어 얘기하면 수익 창출되기 전까지는 비용을 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된 자원을 뭘로 인식한다? 예, 자산을 일단 묶어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자산으로 묶인 이 희생된 자원은 결국 뭡니까? 미래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잠시 뭐예요? 자산을 묶어두는 거죠. 그럼 결론이 뭐냐면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죠. 그렇죠? 아직 비용 인식할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즉 미래의 비용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비용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을 묶어두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자, 자산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근데 사용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기계장치를 뭔가 수선을 해야 돼. 그렇죠? 그럼 비용 발생해죠. 수선 비용. 그거 수선 비용 발생했다고 해서 비용 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아직 기계가 가동이 돼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계 자산 사용 이전의 수선비는요, 취득원가로 취급하는 거죠. 자산을 묶어둬야 됩니다. 그러나 자산 사용 이후에, 즉 기계가 지금 가동되고 있어요. 근데 뭔가 수선을 해야 돼요. 수선을 하기 위해 비용 발생했죠. 자원 희생했죠. 그럼 뭡니까? 이 자원 희생은, 그렇죠? 비용 인식해야 되죠.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왜? 그렇죠? 수익이 창출되고 있잖아요. 즉 기계 가동을 인해.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사용 이후의 수선비는요, 영업비용으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그쵸? 비용 인식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자원 희생을 어떤 경우 자산으로, 어떤 경우 비용으로 인식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인식하셔야 돼요.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감가상각이란 건요, 유형자산 효용의 감소에 따라 상각 기준액을 내용연수에 걸쳐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기간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이렇게 정의되는데요. 자, 이렇게 정의하는 것보다는 우리 감가상각을 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기계장치나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이런 유형자산을 우리는 감가상각 해야 되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아까 분류한다고 배웠어요. 그러면 이러한 자산들은, 자, 왜 감가상각을 해야 되냐면요, 자, 건물이나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형자산의 정의에 따르면 이들 유형자산들은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형태가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자산들은요, 1년 이상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자산들입니다. 그럼 보통 회계기간이, 만약에 회계기간이, 그렇죠?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예요. 1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2015년 1월 1일 날 3천의 자원을 희생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근데 이 기계장치는 3년간 가동이 되어서 수익을 창출할 거예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는 2015년 1월 1일 취득해서 바로 가동이 된다고 할 때 언제까지?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동이 계속 되어가지고 수익을 3년간 창출할 거예요. 그러면 2015년 1월 1일 취득할 때 3천의 자원을 희생했는데 이 희생된 자원은 비용을 인식해야 돼요. 중요한 건 2015년 1월 1일 날 3천을 썼다고 해서 원포인트로 그 시점에 한 방에 비용으로 털겠습니까? 비용 인식할 겁니까? 아니죠. 그건 비용인식의 원칙의 위배죠. 왜요? 비용인식의 원칙이 뭐였습니까? 비용은요, 수익에 대응해서, 그쵸? 비용으로, 그에 대응해서 인식하는 거예요. 매칭이죠, 매칭. 그러면 지금 이 기계장치 2015년 1월 1일 취득한 기계장치는요 3년간 수익을 창출할 거예요. 그럼 3년간 그 창출되는 수익에 뭐예요? 대응해서 비용도 3년간 그쵸? 체계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비용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천이라는 이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자원의 희생은요 3년간 창출되는 수익에 대응해서 그쵸? 이게 대응해서 인식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감가상각이란 건요 바로 이런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을 그 수익 창출되는 기간 있죠. 그걸 경제적 내용연수라고 하는데요. 내용연수에 걸쳐 대응시키는 거에 감가상각입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지금 감가상각의 정의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유형자산 중에 토지와 건설적인 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럼 감가상각이란 건, 이 복잡한 정의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감가상각이란 걸 왜 해야 되는 거지? 감가상각이란 건 뭡니까? 내용연수에 걸쳐 조직적인 합리적 방법이 배분하는 거라면서요. 그쵸? 내용연수에 걸쳐. 내용연수란 건 바로 뭐냐면, 그 유형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용연수에 걸쳐, 즉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에 걸쳐 희생된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배분. 그 배분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익에 대응해가지고 비용을 대응시키는 거죠. 일종의 배분보다는 대응이라는 단어가 그쵸? 좀 더 느낌이 더 잘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취득원가, 자원, 희생된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 뭡니까?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2015년 1월 1일 3천의 자원을 희생해서 기계장치를 취득했어요. 그리고 매년 평균적으로 이 기계장치가 3년에 걸쳐 총 6천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러니까 매년 동일한 수준의 그쵸?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면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희생된 자원 3천은 어떻게 비용 인식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그렇죠. 3천을 3개년에 걸쳐 천씩 쪼개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게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잘 어울리는 방법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2015년 1월 1일 희생된 자원 3천 중에 1,000은요. 2015년도 회계연도에 비용을 인식하고요. 3천 중에 또 1,000은 2016년도에 창출된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 인식하고요. 나머지 1,000은 2017년도에 그쵸?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죠. 감가상각은 결국 뭡니까? 비용인식의 원칙을 따르기 위한 일종의 개념이죠. 그렇죠? 자, 그 느낌을 잡고 우리가 한번 감가상각의 의의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형자산을 내용연수에 걸쳐 뭡니까? 비용으로 배분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키워드죠. 내용연수에 걸쳐. 내용연수란 건 뭐였죠? 그 유형자산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내용연수에 걸쳐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 이게 감가상각의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감가상각은요. 그 취득원가 있죠? 그거의 배분 과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산의 재평가 과정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고요. 천연자원의 경우에는요. 감가상각이 아니라 감모상각이라는 개념을 쓰고요. 같은 개념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상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예에서 2015년 1월 1일 3천의 자원을 희생해서 3년간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즉 내용에서 3년인 기계장치를 3천의 자원을 희생해서 2015년 1월 1일 날 수익을 창출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15년 1월 1일 희생한 자원을 3년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쓸 거니까 내용연수가 3년이구나. 그럼 3년에 걸쳐 이 3천의 자원 희생을 비용으로 배분해야 되는구나. 대응해야 되는구나.
그쵸? 예,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얼마만큼 배분할 거고, 대응시킬 거고, 2016년도에는 얼마만큼 대응시킬 거고, 2017년도에는 얼마만큼 대응시킬 것인가, 그 금액을 정해야겠죠? 그리고 이 금액이 만약에 배분 금액이 정해지면, 예, 그 금액을 우리는 비용을 인식해야 되는데, 요럴 때 유형자산 감가상각 대상인 유형자산을 예, 체계적으로 희생된 자원을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을 예, 비용을 인식하기 위해 그쵸? 예, 그 비용 있죠. 그 비용 이름을 뭐로 짓냐면요. 감가상각비라고 그래요.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결정하는 요인은요. 첫 번째 뭘 알겠어요? 그렇죠. 얼마에 취득했나? 취득원가를 알겠고요. 두 번째는요. 잔존가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지금 상각기준액은요. 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값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계장치를 2015년 1월 1일 3천에 취득을 했어요. 3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기계장치를 취득했습니다. 3천에. 그러면 내용에서 3년이죠. 근데 3개년 수익 창출하기 위해 기계를 가동하고 마지막 3년째 이 기계장치를 3천에 처분하기로 했어요. 처분할 수 있대요. 그럼 결국 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은 3천입니까? 2,700입니까? 그쵸? 3천 빼기 300은 얼마? 2,70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상각을 해야 될 감가상각 희생된 자원만큼 결국 뭐예요? 수익에 대응시켜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아, 그러면 3천원이라 잔존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3천원이 아니라 얼마? 잔존가치 300을 뺀 2,700만을 뭡니까?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왜? 희생된 자원만큼 비용을 인식하는 거니까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상각을 하는 기준액은 취득원가 전액이 아니고요. 잔존가치를 뺀 값에 대해서 상각을 하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대응할 것인가 비용으로 배분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내용연수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연수란 이 세 가지를 알아야겠죠.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수익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 감가상각비를 측정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결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감가상각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액법이 있고요. 생산연비례법, 연수학계법, 정일법, 이중차감법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이 연수학계법, 정일법, 이중차감법은요. 조소상각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취득 초기에 상각을 많이 하고요. 후반부로 갈수록 그렇죠? 상각을 적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소상각법이라고 하죠. 자, 감가상각의 해결 방법은요. 자, 차변에 감가상각비 비용 인식하고요. 그럼 직접법, 간접법 두 가지가 있는데 직접법이나 간접법이나 차변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직접법은 뭡니까? 유형자산을 바로 차감합니다. 즉 감가상각된 금액만큼 유형자산을 바로 차감하는 거죠. 근데 간접법은요. 유형자산을 직접 상각하는 게 아니고 뭡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특이한 계산 과목을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그렇죠? KIRPS는 직접법, 간접법 모두 허용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간접법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직접법보다는 간접법이 더 유용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뭐가 더 유용한지는 이따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감가상각 방법, 우리 사례를 통해서 감가상각 방법을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또 보다 깊이 있는 설명드려볼게요. 자, 기본 자료 볼게요. 일단 취득원가가 62만 5천인 그리고 잔존가치가 2만 5천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 기준액은 얼마입니까? 60만 원이죠. 왜? 희생된 자원만큼을 창출된 수익에 대응시키는 게 그쵸? 감가상각이잖아요. 그쵸? 결국 이 자산을 어떤 취득해서 수익 창출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은 60만 5천입니까? 60만입니까? 60만이죠. 그쵸? 그래서 상각 기준액은 60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3년. 그러니까 이 자산을 취득해서 3년간 뭡니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취득한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총 만 개의 제품을 생산할 모양이에요. 이 어떤 자산을 취득해가지고. 자, 그러면 정액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액법. 뭐 직선법이라고 하는데요. 정액법은요. 매기 일정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딱 산수 나오죠. 자, 60만 원이 상각 기준액인데 정액법은 그럼 매년 얼마씩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한다는 얘기입니까?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는 얘기입니까? 60에 얼마? 3분의 1인 2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는요, 상각 기준액 60만원에 내용은서 얼마? 3을 나눈 값 얼마? 네, 20만원으로 매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일정한 금액만큼 뭡니까? 네, 감가상각비로 대응하는 거죠. 수익에 대응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정액법은요, 매년도 동일한 금액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3개년간 인식할 금액은, 감가상각비를 인식할 총 금액은 60만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볼게요. 1차년도에 20만원만큼 감가상각 했으면 2차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입니까? 40만원. 3차년도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60만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최초 취득했을 때 62만 5천원에 취득했으니까 이 자산의, 유형자산의 장부가치는 62만 5천원이죠. 그쵸? 네. 그런데 첫 번째 연도에 20만원만큼 감가상각 했으니까 이제 장부가치 얼마만 남았습니까? 42만 5천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렸죠. 자산으로 기록된 금액은요, 그쵸? 아직 비용으로 인식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지금 묶어두는 거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만큼 감가상각을 인식했으면 비용으로 그만큼 뭡니까? 이제 털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식으로 최초에 62만 5천원이었다가 그중 20만원만큼 감가상각 비용 인식하고 남은 건 42만 5천원, 또 20만원만큼 비용 인식하고 남은 건 얼마? 22만 5천원. 마지막 연도에 20만원만큼 감가상각 비용 인식했으면 잔존가치만큼 딱 장부가치가 남아있겠죠. 자, 그게 정의법이고요. 생산량 비례법 볼게요. 자, 생산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자,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 기계장치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떤 자산을,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첫 번째 연도에는 3,000개를 생산하고 두 번째 연도는 몇 개? 5,000개. 세 번째 연도에는 얼마? 2,000개를 생산한 거죠. 그러면 생산량에 비례해서 수익은 많이 창출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량이 많을수록 그만큼 뭐예요? 수익을 많이 창출된 거죠. 그럼 지금 1년, 2년, 3년 차 3개연도 중에 가장 많은 제품을 생산한, 그쵸, 2개연도에 5,000개, 절반을 생산한 거죠. 총 생산량 중에 절반을 생산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뭐였죠? 그쵸, 비용을 수익에 대응시켜서 인식하는 거죠. 관련 수익에. 그러면 그 생산 제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뭐예요? 그 해당 유형자산으로 수익을 많이 창출한 거죠. 그러니까 생산 제품이 많다는 얘기는 수익도 그만큼 비례해서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확한 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을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그쵸. 생산량이 많으면 수익이 많이 창출됐겠구나. 그럼 수익이 보다 많이 창출됐으니까 그때 보다 많은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그쵸? 오케이. 그러면 자, 이 3개연도 동안 제품을 생산해서 수익을 창출할 텐데 그 수익 창출에 희생된 자원 60만원이죠? 그쵸? 60만원을 희생해서 이런 만개 제품을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만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60만원의 자원을 희생한 거 아닙니까? 그럼 60만원의 자원을 희생했으니까 해경연도에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인식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얼만큼 수익인식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수익의 크기에 비례해서 그쵸? 비용인식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많은 생산을 보인 이 두 번째 연도에 비용을 가장 많이 인식하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그쵸? 총 10,000개 중에 3,000개를 생산한 게, 그러니까 첫 번째 연도에 10,000개 중에 3,000개, 그러니까 30% 생산한 거죠. 30% 수익을 창출한 거죠. 총 수익 대비. 두 번째 연도에는요, 50%의 수익을 창출한 거죠. 총 수익 대비. 3차 연도에는 총 수익 대비 20% 수익을 창출한 거죠. 3대 5대 2의 비율로 수익이 창출됐으니까 비용도 3대 5대 2의 비율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체계적이고 합리적이죠. 수익 비용 대응시키는, 그쵸? 그러면 이 생산량 비례법이 어쩌면 가장, 그쵸?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하는 그런 감가상각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감가상각비 계산해 보시면, 그쵸? 첫 번째 연도에 몇 프로 인식하면 됩니까?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총 60만원인데 몇 프로? 30% 인식하면 되죠. 얼마? 60만원에 30%니까 68만원이죠. 두 번째 연도에는요.
그쵸. 절반 60만원에 30%에 50%에 얼마? 30만원씩 하면 되고요. 세 번째 연도에는 20%죠. 그쵸. 총 60만원에 20%는 얼마? 12만원을 감가상각비로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로 감가상각비 18만원이면 자, 최초 장부가치 62만 5천에서 18만원만큼 감가상각하고 남은 금액은 얼마? 44만 5천원이죠. 두 번째는 30만원만큼 비용인식하고 남은 건 얼마? 14만 5천. 12만원만큼 감가상각하면 남은 건 얼마? 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치? 결국 마지막 감가상각비 인식 직후에 장부가치는 얼마가 됩니까? 잔존가치가 되는 거죠. 그쵸? 자, 이제 조속상각법이 있어요. 조속상각법 세 가지가 있었죠. 연수학계법, 정율법, 이중차감법이 있었죠. 그쵸? 먼저 연수학계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이 연수학계법은요, 조속상각법인데요, 초기 연도에 보다 큰 감가상각비를 인식합니다. 그쵸? 그러면 T기 감가상각비는요, 상각기준액에 T기 상각률을 곱하는데요. T기 상각률은 어떻게 됩니까? 내용연수의 역순을 뭘로 나눕니까? 그쵸?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감가상각 계산 볼게요. 자, 연수학계법에 의하면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내용연수의 역순으로 갑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연도에 여기 지금 상각률인데요. 상각률인데 연수학계법의 상각률인데, 자, 첫 번째 연도에는요, 내용연수의 역순이 오죠. 역순으로 이렇게 옵니다. 분자에. 그 다음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죠. 그쵸? 그래서 요 숫자가 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각률을 구하면 일종의 연수합계 어떤 상각률인데요. 얼마입니까? 첫 번째는 6분의 3이죠. 두 번째는 6분의 2, 세 번째는 6분의 1. 자, 그럼 첫 번째 연도에 절반을 생각하고요. 두 번째 연도에는요, 3분의 1, 세 번째 연도에는 6분의 1을 생각하는 거죠. 초반부에 보다 많은 상각액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수학적인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쵸? 상각비를 결정하는 방법이 연수학계법이죠. 그럼 첫 번째 연도에 제일 많은 60만원 중에 제일 많은 30만원, 두 번째 연도에는 20만원, 세 번째 연도에는 10만원을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연도 30만원, 그럼 62만 5천원 중에 30만원 감가상각하고 남은 거 얼마? 32만 5천원. 20만원 감가상각하고 남은 거 얼마? 12만 5천원. 10만원 감가상각하고 남은 거 얼마? 2만 5천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율법은요, 역조수상각법이고요. 그쵸? 정율상각률은 이렇게 어려운 식으로 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정율법 상각 문제에서는 정의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줄 거니까 여러분들은 뭐 이 수식을 막 외우려고 애를 쓰시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그럼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요. 재밌는 거 뭡니까? 여기 지금 상각 기준액의 정률, 상각률을 곱합니까? 아니면 취득원가에 곱합니까? 그렇죠. 이게 포인트죠. 취득원가에 뭡니까? 상각률을 곱해서 구하는 거죠. 첫 번째 연도 상각비는 얼마입니까? 411250이죠. 62만 5천원 곱하기 0.658. 두 번째 연도는요. 그쵸? 중요한 거 뭡니까? 미상각잔액입니다. 최초 취득원가 62만 5천원에서 첫 번째 연도에 상각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213750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 뭡니까? 62만 5천원 중에 411250만큼은 첫 번째 연도에 상각됐죠. 그럼 요 금액은 뭐냐면요. 요 둘의 차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62만 5천원 중에 상각된 금액 411250을 뺀 나머지가 뭡니까? 미상각잔액이 되는 거죠. 자, 정율법은요. 미상각잔액의 상각률을 곱해가지고 뭡니까?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상각비를 결정하면 되고요. 그렇죠? 자, 첫 번째 대 감가상각비는 411250. 두 번째 연도, 그럼 첫 번째 연도에 최초 장부가치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나머지가 바로 뭡니까? 남은 잔존가치, 장부가치가 되는 거고, 그쵸? 그런 식으로 여러분, 같은 논리로 흐름을 잡으시면 되고요. 이중차감법의 상각률은요, 정액법 상각률의 2배입니다.
자, 이중채권법의 상각률은요, 정해법 상각률의 2배입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해 볼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그쵸? 상각 기준액이 아닌 뭡니까? 최초 취득원가에 대해서 상각률을 곱합니다. 네, 그러면 최초 취득원가 60만 5천원에 상각률을 곱해서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를 구하고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네, 미상각 잔액, 그쵸? 60만 5천원 중에 첫 번째 연도에 41만 7천원만큼 감가상각 했으니까 남은 금액이 얼마? 20만 8천원이 되는 거죠. 20만 8천원에 대해서 상각률을 곱해가지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연도에 41만 7천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결정하시면 되고, 그렇죠? 자, 감가상각은요, 원가의 배분 과정이지 자산의 재평가 과정이 아니라는 거 설명드릴 거고요. 자, 감가상각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감가상각은요, 원가의 배분 과정이지 자산의 재평가 과정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감가상각이라는 건요, 자산을 취득하기에 희생된 자원은요, 비용으로 시켜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은요, 비용으로 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언제 비용으로 시켰느냐 이거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언제 비용으로 인식하느냐에 대한 가이드가 뭐냐면 비용인식의 원칙이에요. 그럼 비용인식의 원칙에 따르면 비용은 관련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유형자산의 경우 1년 이상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죠.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은요, 여러 기간에 걸쳐 수익을 창출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희생된 자원은요,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그 여러 기간에 대응해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매칭시켜서. 결국 원포인트로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희생된 자원은요, 여러 기간에 걸쳐 나누어 관련 수익에 대응시켜야 되는 거죠. 수익에 나누어 대응시키는 이게 바로 뭡니까? 원가의 배분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유형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자원을 희생한 시점에 비용을 인식하는 게 아니고요. 즉시 원포인트로 수익이 창출되는 그 기간에 걸쳐, 여러 기간에 걸쳐 역시 마찬가지로 뭡니까? 배분하는 거죠. 비용을.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을 한다는 걸 오해하시는 분이 있어요. 마치 뭡니까? 기계가 취득 이후 사용되면서 마모가 되니까 기계가 마모된 만큼 가치가 떨어졌겠네. 그럼 그 가치 떨어진 만큼을 비용 처리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라는 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가상각은요, 기계를 취득 이후 사용하니까 사용으로 인해 마모가 되었고 그로 인해 가치가 하락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가치 하락분 만큼 감가상각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실무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점 명심하셔야 되고요. 자, 기간별 감가상각비는요, 취득원가와 잔존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왜냐하면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게 뭡니까? 상각 대상금액이죠. 희생자원만큼 비용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내용인수와 감가상각 방법, 이 두 가지가 추가되어서 총 4가지 요소가 결정이 되어야 감가상각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조속상각법이 정액법에 비해 더 보수적이죠.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보수적이라는 건 뭐냐면, 보수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보다 빨리 비용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속상각법이 뭡니까? 조속상각법 뭐 있었어요? 연수학회법, 정률법, 이중차각법이 있죠? 이 3가지 방법 아울러 조속상각법이라고 하는데, 이 조속상각법이 정액법보다 뭡니까? 초기에, 그쵸? 비용을 더 많이 인식하잖아요. 아까 숫자로 확인해 봤죠? 그쵸? 조속상각법이 정액법에 비해 더 보수적이고요. 그쵸? 자, 그리고 내용연수 동안 총 감가상각비는요, 결국 상각 기준이 된다는 거죠. 왜냐면 당연하죠. 우리 앞에 숫자에서 확인해 봤지만 62만 5천원을 주고 취득했지만 내용연수 이후 종료되는 시점에 2만 5천원의 잔존가치를 갖기 때문에 결국 그 유형자산을
취득해서 어떤 수익을 창출할 텐데 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쓰는 자원은 62만 5천 원이나 얼마? 62만 5천 원에서 2만 5천 원 뺀 얼마? 6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만 원만큼 우리는 감가상각하는 거죠. 수익에 대응해서 비용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 내용수 동안 감가상각으로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되는 총 금액은 결국 뭡니까? 상각기준액, 즉 취득원가에서 전년과세를 뺀 금액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용 문서 끝났을 때 뭡니까? 이제 수익에 대응해서 감가상각비 비용인식 다 했죠. 그럼 남은 건 뭡니까? 그렇죠? 전년가치만 남게 되겠죠. 그렇죠? 그 얘기. 네, 그다음 볼게요. 자, 유형자산의 수성과 유지 볼게요. 그렇죠? 네. 유형자산의 수성과 유지.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우리 후속지출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형자산 취득 이후의 지출은요,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뉩니다. 같은 지출인데 어떤 경우에 자본적 지출이고 어떤 경우에 수익적 지출이냐. 자, 구분해 보시면, 자, 유형자산의 가치를 증대시키는 후속지출,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후속지출, 이런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이런 지출의 효과가 미래까지, 그쵸? 금액이 크고 중요해야 되고요. 지출의 효과가 미래까지 이어져야 돼요. 우리 그러한 지출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른바 이 자본적 지출도 후속 지출인데 마치 뭡니까? 후속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뭘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회계처리하는 거죠. 취득 이후의 지출인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처럼 유형자산에 가산하는, 그쵸? 그런 회계처리를 한다는 거, 자산화시키는 거죠. 그쵸? 유형자산으로 자산화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런 자본적 유형자산 취득 이후, 즉 후속 지출 중에 자산화하는 자본적 지출은 예로 뭐가 있냐면 특별수선비나 증설, 그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은요, 비용 처리하는데요. 유형자산의 그 원상회복이나 현상유지 정도에 머무르는 그런 후속 지출을 우리는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고,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발생 즉시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렇죠? 지출의 효과가 단계에만 발생되고요. 그렇죠? 금액이 비교적 작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수익적 지출의 경우에는요, 즉시 비용 처리합니다. 즉시 비용 처리하기 때문에 별로 고민할 게 없죠. 그렇죠? 일상적인 수선 유지 비용. 자, 예제를 한번 통해 우리가 살펴볼까요? 자, 2001년 1월 1일 날 500만 원의 기계를 취득했죠. 잔존가치는 0이고요. 그러면 상각 기준액은 500만 원이 되죠. 상각하는 총금액, 상각해야 될 총금액이 5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연수는 10년이고요. 그렇죠? 10년간 수익 창출할 모양이에요. 이 기계를 취득해서. 그리고 상각 방법은요, 정액법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매년 일정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숫자 잘못됐네요. 500만 원의 기계를 취득한 게 아니라 얼마? 4천만 원의 기계를 취득한 거죠. 그쵸? 500만 원 고쳐주세요. 숫자를.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그쵸? 6년 동안. 자, 그러면 지금 4천만 원의 기계를 취득했고 잔존가치는 제로이고 내용연수는 10년이고 정액법을 생각하면, 그쵸? 매 연도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될 금액은 400만 원이죠. 그쵸? 400만원. 이렇게 간접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 한다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400만원, 대변의 감가상각 2개 400만원 인식하는 거죠. 그럼 몇 번 하면 됩니까? 2006년까지 6번 하겠죠. 그쵸? 그러면 지금 매년 400만원씩 감가상각을 했을 터이니 2006년 12월 31일 현재 감가상각 누계액, 그동안 감가상각한 누적액은 총 얼마입니까? 2,400만원이겠죠. 그럼 아직 4천만원 중에 2,400만원만큼 감가상각 했을 거고, 아직 감가상각 안 낸 금액은 1,600이죠. 미상각자액은 1,600입니다. 자, 그런데 2007년 1월 1일 대규모 수선을 하였고, 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한 금액이, 즉 후속 지출이 1,270만원이죠. 근데 이로 인해 내용연수가 총 10년에서 13년, 3년 연장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 1270만 원의 대규모 수선비는요. 그쵸? 내용연수 연장을 불러봤으니까 요건 수익적 지출이 아니라 자본적 지출로 인식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 1270만 원은 유형자산의 유형자산으로 자산화해야 되는 거죠. 원포인트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유형자산에 가산해서 그쵸? 감가상각에 의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1270만 원의 지출은 자원희생은 기계장치라는 자산으로 일단 즉시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자산 처리하고 뭡니까? 감가상각에 의해서 야금야금 비용 인식하는 거죠. 자, 그러면 2007년 1월 1일 현재 그쵸? 최초 4천만 원 취득했고 6년에 걸쳐 매년 400만 원씩 2,400만 원 감가상각 했죠. 남은 거 얼마예요? 1,600인데 그쵸? 미상각자액이 추가로 지금 얼마만큼 자본화됐죠? 자산화됐죠? 1,270만 원 추가됐죠. 그럼 이제 2007년 대규모 수선 이후에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은 1,600 플러스 1,270만 원에서 얼마? 2,870이 되는 거죠. 그쵸? 2,870이고요. 자, 이제 감가 내용연수는 몇 년 남은 거예요? 원래는 10년 중에 6년 지나서 4년 남았는데 3년 연장이 됐으니까 7년이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남은 잔존 내용연수는 7년이고 감가상각해야 될 금액은 1,400 더하기 1,270에서 얼마? 1,600 더하기 1,270에서 2,870이 되는 거죠. 그쵸? 2,870을 7년간 정해법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잔존가치는 제로고요. 자, 그러면 2007년 12월 31일 그쵸?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는 2,870을 1,870의 7분의 1인 얼마? 41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인식하면 되는 거죠. 그쵸? 자, 계산은 어렵지 않죠? 최초의 취득원가가 얼마였죠? 4천만 원이었고요. 6년에 걸쳐 매년 400만 원씩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즉 대규모 수선비 지출 직전 감가상각 누계액은 2,400이었죠. 그럼 미상각자액 남은 거 얼마였어요? 1,600이었는데 그죠? 특별수선비 1,270만 원 발생했고 2,270만 원 지출로 인해 이 기계장치는 내용연수가 증가했으므로 이 지출은 2,270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이며 자본적 지출이므로 뭘로 처리해야 돼요?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엎어야 되는 거죠. 그럼 미상각자액은 얼마가 됩니까? 새로운 상각기준액은 2,870이 되는 거죠. 잔존 내용연수는 이제 4년이 아니라 3년 증가해서 얼마? 7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상각기준액을 7로 나눈 값 410만 원이 새로운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유형자는 처분 볼게요. 그렇죠? 자, 마지막 상각비 인식일로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하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용자산을 처분해요. 그렇죠? 이용자산 처분할 때 자, 이제 회계 처리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마지막 상각비 인식일로부터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먼저 인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용자산 관련 계산자를 없애고 처분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2001년 1월 1일 500만 원의 기상치를 취득했어요. 내용연수는 4년입니다. 그렇죠? 잔존가치 100만 원이고요. 그럼 상각기준액은 500이 아니고 400이죠. 자,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을 이용해서 감가상각을 한대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비는 1 더하기 분모에는 뭐요? 자, 연수학계법이니까 상각률은 자, 분모에는 뭐가 와요?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률에 분모에는 4가 오죠. 분자에는 4가 오고 분모에는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오죠. 10이죠. 그렇죠? 그럼 첫 번째 연도의 상각률은 10분의 4가 되죠. 그렇죠? 10분의 4, 0.4. 그럼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상각기준액 500만원 빼기 100만원, 즉 400만원에 10분의 4. 그렇죠? 그 얼마? 160만원이네요. 그렇죠? 160만원. 네, 그러면 첫 번째 연도, 즉 2001년 10월 31일 인식해야 될 감가상각비는요.
400만원 곱하기 10분의 4죠. 그럼 얼마입니까? 160만원이죠. 자, 근데 2002년 7월 1일, 즉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로부터 6개월 뒤에 이 감가상각비를 기계를 얼마에 처분합니까? 200만원에 처분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2001년 1월 1일 날 12월 31일이죠. 감가상각비를 얼마 인식합니까? 그쵸? 160만원만큼 인식하죠. 자, 2002년 7월 1일 날 기계장치를 처분하는데요. 이때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먼저 감가상각비를 인식해야 돼요. 그러면 자, 그때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하냐면요. 자, 요금액 어떻게 구했습니까? 요금액 160만원 이렇게 구했죠. 상각 대상금액, 상각 기준액이죠.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연수학계법이니까 연수학계법 상각률을 곱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얼마입니까? 160만원이 나온 거죠. 자, 두 번째 감가상각비 어떻게 구합니까? 상각 기준액은 동일하고요. 그쵸? 연기준 상각률도 10분의 2분의 얼마입니까? 10분의 3인데 지금 7월 1일이니까 총 12개월 중에 몇 개월 동안만 6개월 동안의 상각비니까 12분의 6을 곱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처분 직전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기계장치는 그쵸? 취득원가 500만원짜리였는데 500만원 중에 얼마만큼은 이미 감가상각을 했어요. 220만원만큼은 감가상각비를 다 끝냈죠. 그럼 남은 미상가짜리는 얼마예요? 비용 처리 안 된 금액이 얼마예요? 378만원인가요? 370만원, 8만원만큼 이제 비용 처리 안 된 거죠. 그렇죠? 그걸 얼마 처분했어요? 200만원을 처분한 거죠. 그렇죠? 여기 220만원인가요? 220만원이니까 얼마입니까? 278만원인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2002년 7월 1일 자, 장부가 278만원짜리를 얼마 처분했죠? 200만원 처분했으니까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78만원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죠. 자, 이제 처분 회계 처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기계장치 처분했으니까 기계장치의 감소 그렇죠? 취득원가 얼마? 500이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장부에 쓸 필요가 없죠. 얼마입니까? 220만원이죠. 그렇죠?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 추가해야 되니까. 근데 200만원 처분했으니까 현금의 증가는 얼마? 200만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처분 손실은 얼마입니까? 처분 손실은 78만원이 되는 거죠. 이게 처분 손실이 되는 거죠. 처분 손실.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 분기를 해보시면, 그쵸? 최초 취득할 때 현금 500만원 주고 기계산 취득했으니까, 그쵸? 자산의 기계산 취득원가는 500만원이 되고, 첫 번째 연도 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 인식합니까? 아까 계산한 바와 같이 160만원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자, 그 다음에 처분 직전까지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60만원이죠. 그쵸? 감가상각비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200만원 주고 기계를 취득했으니까 기계를 처분한 거죠? 그쵸? 처분 손실 얼마? 80만원이 되는 거죠. 그쵸? 산수가 좀 틀렸나요? 여기 220만원 빼기니까 220이니까 그쵸? 여기 그쵸? 220이니까 280이네요. 그쵸? 280이네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산수는 여러분들 한번 직접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쿠키즈 어카운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업이요, 이런 거예요. 좀 이익이 이번에 너무 많이 난 거야. 그쵸? 그러면, 이익 많이 난 거를, 그쵸? 2015년도에 어마어마한 이익이 났어요. 근데 딱 보니까, 올해 이익이 피크고, 이제 앞으로는 이익이 좀 줄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플래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올해 이익 많이 난 거를 장부에 숨겨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일부 2016년, 2017년도에 그 숨겼던 이익을 이렇게 꺼내는 거죠. 그럼 2016년, 2017년 이익이 실제 이익보다는 조금 커지겠죠. 그렇죠? 이처럼 마치 그 쿠키사라고 일종의 과자 담는 어떤 그런 이게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익 난 걸 마치 뭡니까? 과자 단지에 과자를 이렇게 놓고, 그렇죠? 야금야금 과자를 먹는 것처럼 이익도요, 그렇죠? 특정 해 이익이 많이 났으면 그 이익을 좀 일부 숨겨요. 그리고 나중에 꺼내는 거죠.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뭡니까? 실적이 좋은 해의 보유액을 이용해 경기가 나쁜, 실적이 나쁜 해에 손해보는 것을 막는 어떤 회계 방법이 바로 뭡니까? 쿠키자 회계. 그쵸? 그런 회계라는 개념이 좀 재밌는 개념.